이게 길게 보면요,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수출 시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건데?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는 거는 그냥 정부가 바뀌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1998년 이후에 한 또 4, 5년 이 기간 동안에 한국은 완전히 환골탈태를 했어요. 그게 그저 그런 허접한 국가가 어디 내놔도 이제 좀 큰 소리 좀 치는 나라로 변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가 위기에 몰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2010년 때를 한번 천안함 때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또 연평도 포격도 있었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김정은으로 권력 승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뭘 안다고 쟤한테 권력을 넘기는 거야. 그러면 그 반대나 뭐 의심의 눈초리나 이런 걸 다 덮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일인 거죠.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특강. 오늘 강의를 맡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뭐 달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미국 연준 금리가 어떻게 될 건가, 더 높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거는 거의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고요. 낮출 거냐 안 낮출 거냐에 대해서 낮추는 거 아니야? 낮출 수밖에 없잖아 라는 데에도 시장 참가자들의, 투자자들의 광범위한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연준이 그렇게 할 것인지 그건 그때 가서 두고 봐야 하는 일이지만 대체적으로는 낮아질 것 같다, 금리가. 그런 것이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냐?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거냐? 미국 연준이 낮추면 우리도 낮추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낮춰야 될 아주 긴급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의 PF 대출들이 위험한 것들이 꽤 있고, 지금 태형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이 나타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악화되도록 둘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이 나올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출 거라고 봐요. 뭐 얼마 정도까지 낮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우리나라 또 가계부채 문제가 또 심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또 낮춰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길게 보면요,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길게 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수출 시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줄어드는 데가 중국이잖아요. 러시아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큰 관점에서 보면 영어로는 fragmentation이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시장 분할 또는 시장 분절이라고 하는 단어들로 많이 나오는데, 그거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것과 관련된 진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18년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까지 중국에 대해서 주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25% 높였잖아요. 이거는 뭐 거의 폭력적인 관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높이면서 본격적으로 중국과 끊겠다라고 구체적 행동에 나선 거거든요. 이렇게 되기 전까지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다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표하는 단어가 차이메리카, 차이나와 아메리카가 얽혀 있다. 또 유러시아라고 하는 단어도 있었어요. 유럽과 러시아가 서로 얽혀 있다. 그 전까지는 어땠냐? 중국, 러시아, 중국, 소련은 미국과 이 서방 세계로부터 완전히 철의 장막으로 분할이 돼 있었죠. 그러다가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통합이 되기 시작해서 다 하나의 시장으로 얽히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때부터 이게 분할이 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 분할이 된다, 프래그멘테이션인 거죠. 그런데 그 처음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가 바이든이 등장을 하면서 바이든이 미국의 우방 국가들을 다 묶어서 그래서 그 벽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 또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졌고 또 북한하고도 가까워지고 이란하고도 가까워지고 하면서 거기에 하나의 축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이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축이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블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눠지기 시작한 거죠. 자,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시장이 줄어든 겁니다. 시장이 전체가 100%였다면, 전체가 하나로 엮인 시장이 100%였다면 한 30%가 날아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한 70%밖에 안 남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것이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90%까지 내려왔다. 조금 있으면 한 80%까지 된다. 한 10년 지나면 한 70% 정도까지 될 거야.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의 크기가. 근데 우리는 그 시장에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수출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건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의 중국에 수출하던 많은 원자재들, 중간재들도 그런 것이고 다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의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우리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네. 이게 단순하게 부동산이 뭐 팔리냐 안 팔리냐, 가계부채가 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 아주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고, 길게 보면 우리의 시장 자체가 이렇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는 거는 그냥 정부가 바뀌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줄어드는데 이건 다 다른 나라들 일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가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빈살만 황태자 만나서 야, 우리 잘해보자. 뭐 그거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또 폴란드 가가지고선 뭐 방위산업 우리 거 좀 사줘. 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잔물결입니다. 잔물결. 큰 방향은 시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여기에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비즈니스 컨셉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즈니스 컨셉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수출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원, 예를 들어 삼성을 다니는 분이든 LG를 다니는 분이든 뭐 현대차를 다니는 분이든 또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분은 더 하겠지만 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 직장인들, 회사원들이 자기가 수출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냥 직장 다니는 거죠. 우리나라 회사 다니는 거지 내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그래? 다 이런 태도일걸요? 그럼 글로벌 비즈니스는 누가 했느냐? 영업부서에서 한 겁니다. 영업부서 또는 해외지사 이런 데서 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 거예요, 영업을. 직접 파는 일은 그들이 한 겁니다. 만드는 거는 그럼 누가 했느냐? 그럼 다 그냥 국내에서 한국인들끼리 한국 직장 생활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한계에 온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면 시장은 70%밖에 안 돼요.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각자가 글로벌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시장이 줄어들었지만 각자가 그 시장을 직접 컨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걸 했던 게 누구냐? 그거 이미 성공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게 K-팝이에요. 그게 바로 K-팝이고 그게 K-드라마예요. 그건 다 1대1 컨택을 한 거잖아요, 다. 네. 그런데 정말 다행이게도 세상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계 시장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건 제조업 시장인 겁니다.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다니까요. 외국에 나가봐도 그거는 직접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케이팝은 그걸 아주 100% 활용을 한 것이고, 뭐 영화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 생각을 해보면, 와,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냥 한국 건데? 한국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죠. 아무튼 새로운 물결이 생겨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100%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100%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서 정말 부국이 된 나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이스라엘 1인당 소득이 5만 5천 달러인가 그러거든요. 아니, 사막밖에 모래밖에 없는 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나라의 비즈니스는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글로벌인 겁니다. 거기에는 뭐 수출 따로 있고 무슨 뭐 국내 비즈니스 따로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물건을 만들어서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파는 거죠. 뭐 국내에다가 팔 수도 있고 해외에다가 팔 수도 있고, 그 가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팔리는 데가 파는 거죠. 스위스가 또 그래요. 스위스 중소기업들 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스위스는 1인당 소득이 8만 달러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죠. 근데 스위스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냥 골짜기예요. 스위스 관광대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먹을 거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굶어 죽는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근데 팔리는 건 뭐든지 파는 거죠, 그 사람들. 그리고 영업사원 따로 없어요. 그냥 다 글로벌이에요, 그 사람들은. 영세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따로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스위스의 중소기업 연합회라고 하는데 가서 거기서 방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설명도 듣고 거기 그 사람들한테 한국 이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기본이 글로벌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예.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변할 때가 된 겁니다. 그렇게 못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쪼그라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8년에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IMF 체제를 경험을 하면서 그때 환골 탈퇴를 했거든요, 한국인들이. 그러면서 10,000달러 국가, 중진 국가가 30,000달러 국가로 매우 빠른 속도로 약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바꿨느냐? 무슨 환골 탈퇴를 했느냐? 첫째는 일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오늘 머니투데이에 와서 이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언론사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1990년대 초반부터 그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연구소에서 연구 보고서를 내면 기자들을 불러서 그 그 결과 발표회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을 부르죠. 뭐 많은 사람들이 온 건 아니지만 아무튼 경제지 기자들은 꽤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점심을 먹잖아요. 점심을 먹으면 기자들하고 같이 반드시 술을 먹습니다. 술을 어느 정도나 먹느냐? 최소 반 병은 먹었고 그거 안 먹으면 실례였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한 병 정도는 마셨어요. 근데 다 그랬어요. 기자들은 늘 술을 마셨어요. 점심시간에. 그리고 야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한국 직장인들이 일하는 태도였습니다. 이건 언론사뿐만이 아니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다 그랬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멀리 가면요. 왜 농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 꽹과리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농업 문화거든요. 그럼 뭐 하는 거냐? 일하는 게 아니고 노는 거예요. 일하는 건지 노는 건지. 그래서 새참 먹죠. 새참 먹으면 뭐예요? 술 마셔요. 술 마시고 무슨 일이 잘 됐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일하는 태도였거든요. 일을 하는지 노는 건지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낮에는 그렇게 가서 막 졸고 있다가 또 밤에 되면 야근하고 야근 수당 받고 뭐 이랬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IMF 체제가 되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누구도 낮 시간에 술 마시는 사람 없어졌어요. 술 마시면 어떻게 되냐? 잘려요. 이거는 공무원도 그렇고 회사원도 그렇고 다 그래요. 공기업도 그렇고 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정말 무섭게 변했죠. 그러니까 노조가 뭐라고 비난하는 줄 아세요? 신자유 체제라고 그랬어요. 이건 막 기업가들이 착취하는 체제라고 그랬죠.
뭐 착취일 수 있죠. 일만 하니까.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그게 바로 3만 달러의 기반이 됐던 겁니다. 생산성이 높아져야 소득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또 다른 환골 탈태가 뭐냐면 돈 못 버는 거, 부실 비즈니스를 다 털어낸 거죠. 그 이전까지는요, 우리나라 기업들 엄청난 투자들을 했는데 투자한 것 중에 뭐 장사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재벌 같으면 그게 계열사, 부실 계열사들인 거죠. 그걸 어떻게 잘라내요? 왜? 거기 다 직원들도 있고 그걸 믿고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거를 회장의 입장에서 그걸 잘라낼 수 있겠어요? 오너 입장에서 못 잘라내요. 그건 한국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한국인이 아닌 거죠. 다 어쨌든 간에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보드만 안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편없는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막 300%, 400% 되고 그 외환 위기를 맞이하니까 이게 다 백일화에 드러나게 된 거고 그래서 전체가 다 무너질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됐느냐? 돈 안 벌리는 부실 계열사들은 다 잘라낸 거죠. 삼성부터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삼성만 하더라도 어땠어요? 거기 뭐 전자에서도 돈 안 벌리는 비즈니스들 다 잘라내고 삼성이 시계 사업도 하고 별 사업을 다 했었잖아요. 자동차 사업도 하고 다 잘라냈죠, 그것들. 그래서 이걸 지나고 났더니 어떻게 됐느냐? IMF 체제를 지나고 나니까 돈 잘 벌리는 비즈니스만 남게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새로 시작한 거죠. 그 과정에서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거의 완전 고용 상태잖아요. 근데 그때 실업자들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돈 잘 버는 비즈니스만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수출이 늘어나게 된 거죠. 거기에 또 고용도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실업자들은 어떻게 된 거죠? 돈 잘 벌리는 비즈니스로 들어가게 된 거죠. 새로 채용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다 바뀐 겁니다. 그 사람들은 회사 가면 무조건 일하는 거고 그 생산성은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면 잘 팔리고 그게 3만 달러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거기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WTO 가입을 하게 된 거고 그 나라가 2001년인 겁니다. 그때가 딱 우리나라가 망했던 그때인 거예요. 그 나라가 세계의 공장이 된 거고 우리나라는 그 나라에 투자를 해서 뭐 우리나라의 노하우와 자본과 기술과 이런 것들을 중국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공장을 만들고 중국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꽤 괜찮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을 한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3만 달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1998년 이후에 한 3, 4년 또 4, 5년 이 기간 동안에 한국은 완전히 환골탈태를 했어요. 그게 만 달러 국가, 뭐 그저 그런 허접한 국가가 이제 세계의 선진국, 어디 내놔도 이제 좀 큰 소리 좀 치는 나라로 변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환골탈태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가 위기에 몰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지금 변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각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글로벌로 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처럼 이제 지난 세대들은 이제 끝난 거지만 10대, 20대, 30대, 40대는 다 이렇게 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5만 달러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직장 생활을 그대로 하면 이제 줄어드는 거 말고는 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뭐 확신합니다, 이거는. 삼성전자만 보세요. 벌써 삼성전자 파운드리 그쪽에 상여금이 하나도 없다면 빵이라면서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네. 그래서 변화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좀 챙겨보기 시작한 게 탈북자들이 하는 채널들을 좀 챙겨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좀 감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2010년 때를 한번 천안함 때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천안함 피격이 있었죠. 또 연평도 포격도 있었죠. 엄청난 도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김정은으로 권력 승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의 입장에서도 도대체 그 애송이한테 권력을 넘겨준다는 거는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제가 한 게 뭐 있다고 권력을 넘겨주는 거야? 다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일반 인민들도 그렇지만 고위 당국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처음 뭘 안다고 쟤한테 권력을 넘기는 거야. 근데 권력을 승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나 뭐 의심의 눈초리나 이런 걸 다 덮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그 수단이 뭐냐? 그거는 바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일인 거죠. 네. 그럼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조금만 의심의 눈초리를 보더라도 다 가두면 되는 거고 죽이면 되는 거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천안함도 벌였고 연평도 포격도 벌였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많더군요. 그 탈북자들 하는 그런 유튜브들을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권력 승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왜? 김주애라고 하는 그 조그만 여자아이에게, 딸에게 권력 승계가 벌어지고 있는 과정인 건데 이거는 더 말도 안 되지 않냐. 그 애가 도대체 뭘 안다고 권력을 넘겨받느냐.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건 권력이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아마 김정은의 건강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래서 김주애한테 넘겨놓고 누가 뒤에서 수렴 청정을 한다는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지만 분명히 권력이 넘어가는 과정인 거는 분명한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미사일 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뭐 지도자 동지라고 그러든가 뭐라고 그러든가 뭐 아무튼 추켜 세우잖아요. 공식적인 새로운 명칭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권력이 승계되는 과정인데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또 반대파의 반대를 누르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뭐냐? 이거는 남한을 도발하는 거다. 전쟁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것은 그렇게 해서 어쩌면 포격전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로 장사정포를 동원을 해서 서울을 포격을 하든지 어디를 포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북한이 연평도 했듯이. 그러면 남한은 과연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할 수 있느냐? 반격하기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남한이 단독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충분히 반격을 할 수 있고 반격을 하게 된다면 북한은 초토화가 되는 거고 그 정권은 끝난다.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왜냐하면 북한의 인민군의 그 무력이라고 하는 게 너무도 형편없기 때문에 한국군하고 전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몇 시간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반격할 능력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다는 미사일이며 이런 것들이 너무 형편없다는 거예요. 다만 핵만 빼고는, 원자탄만 빼고는. 그런데 남한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미국 때문에, 유엔사 때문에. 왜? 작전권이 다 그쪽에 있잖아요. 우리는 단독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단독 행동을 못 해요. 물론 초기의 대응에 대해서는 이제 단독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즉시 반격하는 거는 가능해졌대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 현장의 군대가 아니고 사단급 또는 대한민국 군대 전체가 동원돼서 북한을 공격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혼자 할 수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유엔이라든가 또는 미국이 한국군으로 하여금 북한을 가서 북한을 초토화시키도록 용납할 거냐? 아닐 거다.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김정은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연평도 포격도 했던 거고, 그리고 아마 또 포격을 할지도 모르겠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대응 사격을 할 수는 있겠지. 그 사격한 그 지점에 대응 사격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본격적으로 평양을 포격한다든가 하는 건 못한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김주애로의 권력 승계를 시도할 거다. 또 그게 가능할 거다, 북한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꽤 그럴듯한 해석이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뭐 대한민국이 주적이라든지 무슨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평화 통일을 포기하고 뭐 문제만 생기면 이 남한을 완전히 남한의 영토를 점령을 하겠다느니 뭐 하는 이런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 이게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러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그럴 힘은 없지만 그걸 시도는 할 것 같다. 왜? 나만이 반격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해석이 아주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그 행동들이 이해가 되더군요.